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후임에 관록을 자랑하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당선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2위로 다카이치 경제안보 담당상에 밀렸지만 2차 투표에서 마침내 일본 집권 여당의 당수로 올랐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차기 총리가 되는 자민당 신임 총재에 당선됐다고요?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이번에 일본 집권 여당의 당수이자 신임 총리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이시바 간사장은 이번이 5번째 도전이었는데요. 1986년 중의원 선거에서 최연소로 당선된 이후 40년 동안 정치권에 몸담았습니다. 이후 방위청 장관, 방위상, 농림수산상 등 풍부한 내각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럼에도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4차례 총재 선거에 출마해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정부 대책에 대한 비판으로 당내 지지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실제 지난 2012년 총재 선거에서 당원표가 포함된 1차 투표에서는 1위를 차지했지만 의원표의 비중이 큰 2차 결선에선 아베 신조 총리에게 밀렸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초반부터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20%대의 지지율로 1, 2위를 다퉜는데요. 1차 선거에서는 의원표에서 다카이치 후보에게 밀리면서 의원표의 비중이 절대적인 2차 결선에서 다소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도 일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2차에서 당내 일부 파벌들과 부동층의 표가 집중적으로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방위력 증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고 동맹과 우방국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일 관계 협력 부문에서는 기시다 총리 노선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에서 한일 과거사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 이후 어떤 관련 발언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목 인사 안건이 부결된 것을 놓고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약속을 어기고 의회 정치를 파괴했다며 사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통과를 합의한 적이 없다면서 여당을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는 등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여야 회의에서는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 한석훈 인권위원 후보 안건이 부결되고 야당 목만 통과된 게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여당은 새로운 인물도 아니고 이미 3년 전,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인사의 연임 안건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이재명식의 무한 보복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간의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라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입니다. 여야 간의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 반칙, 의회 정치 파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합의한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여야가 서로 찬성표를 던져줘야 한다는 논리라면 왜 국민의힘은 지난해 방통위원 안건 표결 때 집단 퇴장했느냐고 반문하며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어제 이변 없이 방송 관련법 4개와 전국민 25만 원법, 노란봉투법은 재표결을 거쳐 부결됐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시킨 건 법안 재표결을 앞두고 실력을 행사한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여당과 정부가 민생 경제와 국민의 삶을 포기했다며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식용계 한 마리당 60만 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야당 단독 추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거부권 정국이 또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당정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불발된 최근 만찬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당정 관계 외에도 지지율 침체와 의정 갈등, 김건희 여사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여권의 셈법이 복잡한 모습입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는 여사 의혹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여당이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당정 역할의 구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신한동훈계 의원도 YTN과의 통화에서 열의 9은 김 여사 의혹이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는 사람마다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의원님들을 서로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김건희 여사 사과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저는 사실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당정 관계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는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는 여사가 사과하는 건 공격의 빌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털릴 것 같으면 당장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것을 빌미로 더 공격의 강도를 높여가는 이 양자 관계가 형성이 있거든요. 다만 친윤 중진 권영세 의원은 YTN에 여사의 사과는 적절한 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 의혹보다 의정 갈등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당 입장에서는 의혹을 빠르게 해소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여당은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오기까지 여론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인데요. 민주당은 여사와 관련해 매일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며 진상규명 TF 또는 조사단을 당내에 꾸리겠다고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다음 주쯤 불기소 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홍민기입니다. 네, 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공처는 오늘 공지를 통해 이 사건을 수사 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입니다.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선거 2달 후 김 전 의원에게 6,300만 원을 받은 정황에 대해선 현재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에서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점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다만 현재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공수처 관계자도 수사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직접 파악해 수사하는 방안도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관련 혐의로 고발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선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제 막 사건이 배당된 만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다음 주쯤 처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는데요. 수사팀은 가방을 받은 김 여사와 가방을 건넨 최 목사를 모두 불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향수, 화장품 등 선물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또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깨고 최 목사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대로 사건을 처분하면 수심위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불기소한 첫 사례가 됩니다. 검찰은 신 총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다음 주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광주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다가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뒤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서울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인천공항까지 가서 해외로 출국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경찰은 사고 직전 술을 마셨는지와 도주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승합차에서 내린 남성이 옷깃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에 이끌려 유치장으로 향합니다. 지난 24일 새벽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여성이 숨지고 사망자의 연인을 크게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승용차 운전자 30대 김모 씨입니다. 경찰은 형사기동대 30여 명까지 동원한 끝에 도주 이틀 만에 서울 강남에서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은신처에서 30대 조력자와 함께 나와 식사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자신이 쓰던 외국인 명의 대포폰을 추적한 경찰에 결국 덜미가 잡힌 겁니다. 왜 도망치셨나요? 왜 도망치셨어요? 김 씨는 사고 직후 대전과 서울에서 지인의 도움을 받아 숨어 다녔습니다. 일부러 현금만 쓰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찰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심지어 사고를 낸 당일에는 인천공항까지 가서 해외로 나가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도주하면서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지는 못했지만 앞서 CCTV와 술값 영수증을 확보한 만큼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주했으니까 왜 도주했는지, 그리고 사고 전후에 음주했는지 여부, 그 관계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와 함께 김 씨가 다른 범죄에도 연루돼 도주하려 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지난해 말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한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방벽을 쌓는 등 경계를 강화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이후 서부전선 황해남도 일대 새로 구축해온 철책이 완성된 모습이 YTN 카메라에 단독으로 포착됐습니다. 또 대남 확성기를 설치한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 6월 황해남도 개풍 지역 최전방에서 북한군이 무리지어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사람 키보다 높은 흰색 기둥을 줄지어 세우고 있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찾은 경기도 파주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현재는 하얀 기둥 사이로 철조망이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북한군이나 주민의 탈북을 막기 위해 지뢰와 함께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초 건물을 서는 병사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식별될 정도로 멀지 않은 곳인데 곳곳에는 경계초소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대남 고정형 확성기가 설치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북 방송을 상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 주민과 군인들이 이걸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우선이고 또 저걸 크게 틀면 우리 주민들이 좀 불편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우리 당국이나 군으로 가서 우리가 하는 걸 좀 막아보려고 하는. 북한은 지난해 말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관계 단절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휴전선 일대의 지뢰를 매설하고 대전차 방벽을 구축한 데 이어 최근에는 개성공단을 잇는 경의선 도로에도 여러 개의 구조물을 쌓는 등 차단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6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상황을 앞서 주도하고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를 위해서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외교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핵 안전 문제가 대화 주제로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서쪽은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동쪽은 기온이 다소 낮은 가운데 가을 호우가 예상됩니다. 먼 남쪽 해상에서 연이어 열대저압부가 발생하는 가운데 주말쯤엔 태풍으로 발달해 다음 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기상 전망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예, 다음 주면 10월인데 한낮에는 아직도 여름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서쪽을 중심으로는 늦더위가 계속된다고요? 네, 서울의 평년 9월 말 최고 기온이 23에서 25도 사이인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28도로 평년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을 걸로 보입니다. 내일 한낮에 대전은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올라 서쪽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차가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과 속초 23도 등 낮 기온이 다소 낮을 걸로 보입니다. 또 동풍이 지형에 부딪히면서 동쪽 지역은 호우 수준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는 최고 100mm 이상, 영남 동해안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동해안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과 함께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있는 곳이 있을 걸로 보여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다음 주에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 9시쯤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670km 해상과 괌 북서쪽 약 490km 해상에서 각각 태풍의 씨앗인 열대저압부가 발달했습니다. 두 열대저압부 모두 주말쯤 태풍으로 발달할 걸로 보이는데요. 발생 순서에 따라 각각 17호 제비와 18호 끄라톤이 될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수치 예측 모델이 이 중 하나가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대한해협을 통과할 걸로 모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다음 주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태풍이 발생하면 수시 브리핑을 통해 세기와 예상진로 등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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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헌신짝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인권위원 선출안을 두고 충돌을 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헌신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교섭단체 간의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라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입니다. 여야 간의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 반칙, 의회 정치 파괴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했다는 괘씸죄로 한석준 위원에게 보복을 가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민주당의 무한 충성 경쟁인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인 자격과 조건, 그게 기본은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F학점이었어요. 같이 위원회에서 일했었던 서미화 국회의원이 자기가 같이 일했었던 같은 위원으로서 봤을 때도 도저히 인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과 활동에 있어서 너무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국가인권위원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국민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 네, 어제 이 문제 때문에 본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었죠. 근데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만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김상일 평론가가 올해 국회에 있었으니까요. 네네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글쎄요, 딱 일도 양단으로 갈라서 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관례에 의한 암묵적 합의라고 보는 게 맞죠.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아도 의사일정이라는 거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협의 단계에서 안건을
올린다라는 것은 양쪽에서 어느 정도는 암묵적으로 우리가 동의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논란을 벌입니다. 이거를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올려놓고 표결로 가자. 이런 걸 하게 돼 있죠. 그렇군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의총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부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못했으니까 저렇게 그냥 간 거 아닌가 싶은데 저게 지금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 지도부에 저는 좀 미숙함이라고 봐요. 그래서 고의로 그랬다고 생각하진 않고 합의를 뭐 깨려고 한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거 좀 느끼는 게 맞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여야의 앞으로의 신뢰가 굉장히 좀 난망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나는 책임이 없어. 의원들이 알아서 했으니까. 그럼 원내 지도부가 왜 필요하고 여야 간의 협상이라는 건 왜 필요하겠어요? 국민의힘에서는요. 한석훈 후보가 민주당 정부 때 그때도 인권위원이었기 때문에 연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까지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저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에서의 추천이라는 건 여당 몫이라는 게 있고 야당 몫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식으로 따지려면 국회에서 왜 추천합니까? 민간에서 뭐 이렇게 꾸려가지고 정말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자질을 평가해가지고 하는 게 낫죠. 근데 저기조차도 굉장히 논란이 많고 하니 이거를 양쪽 정치권에서 해가지고 그 논란을 없애자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측에서 추천하는 인사는 여권 성향이 강한 게 당연한 거고 야측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야권 성향이 강한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해 주겠다라고 국회에서 추천하겠다. 그것도 여야가 나눠서 추천하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추천한 것들 아예 무시한다면 국회 추천을 없애버리는 게 낫죠. 국회 추천을 없애는 게 낫겠다. 제 생각에 어떻게 아까 보세요? 암묵적은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드니까 묵시적 합의 또는 묵시적 관행적으로 합의가 있었던 것 합의. 같다. 관행적 합의가 왜냐하면 있었던 것 그거는 이숙진 후보에 대해서 281석의 찬성이 나왔거든요. 자, 이숙진 인권위 후보는 민주당 추천 후보였는데 찬성이 281표가 나온 거 보면 국민의힘이 대거 가지 않고는 281석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한석훈 후보에 대해서 이 정도 나올 것 같으면 동의를 했을 리가 없죠. 자기들도 같이 맞붙어야 되니까. 281석이 나왔다는 거는 이런 합의에 따라서 의뢰의 한석훈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표를 던진 걸로 보니까 합의를 깬 거는 민주당이 맞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이 야당의 여러분들이 지금 김영진 의원의 말씀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석훈 후보가 예전에 볼 때 무슨 여러 가지 부적격한 다른 쟁점들, 뭐 해병대 그 사건이라든가 볼 때 이거는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맞지 않으니까 인권 보호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하는 거는 인권위를 그러면 완전히 그냥 어떤 합의체가 아니고 그냥 행정 공무원처럼 만들겠다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이렇게 옹호한 한석훈 후보라 그랬는데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한석훈 후보에 대해서 부결시킨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하고 싶은 이유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이 합의를 깼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약간 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기 소신에 비추어 이건 정말 아니다 그러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인사 문제 그리고 인사권은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하니까요. 그렇죠. 다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정책에 대해서도. 이거는 제가 그래서 원내 지도부가 미숙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 지도부가 이걸 사전에 충분히 스크린해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가져가면은 내지는 올라오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미리 좀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건 안 된다. 이거 가져가면 우리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맞고요. 그렇게 안 해서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요, 이게 당 원내대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요,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추경호 대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까?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들 몫이 있는 기구가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은 이게 원내대표 간의 신뢰도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쿨하게 이번에 저희가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봤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좀 미숙했다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것도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좀 유감 표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냥 그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상일 평론가 말씀이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민주적인 정당인 것으로 생각하고 하시는데 그동안 당론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체포 동의안 이런 거 보면 일사불란하게 행동했어요. 이런 걸 볼 때 뭐 김상일 평론가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결국은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볼게 그래서 그 합의가 깨진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뭐 여야 입장이 워낙 다르니까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이죠. 집권 여당의 면모가 일그러졌다. 중진들이 나서야 하는데라고 하면서 쓴소리를 했는데요. 김성태 전 의원, 최재성 전 수석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집권당의 면모 자체가 너무 형편없이 일그러져가지고 참 정말 안타깝고 답답해요. 중진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당정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마침 그냥 가만히 불구경 하듯 구경하고 그냥 이런 입장 저런 입장 그나마 좀 내는 사람은 그나마 또 소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뭐 90% 이상은 그냥 지켜보잖아. 이 정도 가면은요 시비를 가리기 어렵고 책임이 어디에 더 많냐 혹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 가리기 어려워요. 이게 감정의 싸움으로 점철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마지막 이제 독대 요청 과정 있잖아요.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잘못했다고 봐요. 회복할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고 지금 제가 보기엔 돌이키기 어려울 거예요. 김성태 전 의원이 여당 중진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고 불구경하듯 쳐다보고 있다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죠. 그런데 여당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야가 모두 그렇죠. 그런 건가요? 정치를 오래 했으면 그만큼 정치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 경륜과 그다음에 본인이 거기서 느껴왔던 것에 대한 어떤 배움과 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오래 한 국가 지도자 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은 우리가 스테이트맨십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이트맨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않고 자기 이익만을 취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이익만 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불구경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면은 자기가 오래 했든 뭐 했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런 경험도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강한 사람에게 잘 숙이고 들어가면 갈대처럼 바람보다 빠르게 누우면 자기 이익이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김성태 의원의 저런 지적은 우리 정치 분야에 지금 새겨들여야 할 말이다. 중진이면 중진답게 할 만큼 했으니까 모든 거를 좀 뭐 할 만큼 했는데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정말 대의를 위해서 자기 하나 정도는 불살라주는 그런 지도자다움, 어른스러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중진 의원들의 지금 90%가 불구경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중진이라 지금 김성태 의원 말에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당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말씀을 하신 거다. 그렇게 보세요? 원론적으로 맞죠. 원론적으로 중진들이 어떤 자기 욕심을 버리고 국가와 또 자기가 몸담고 있는 정당을 위해서 이런 그 대통령의 고언을 하고 어떤 그 조정 화해를 시키고 좋은데 이 중진들이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TK 쪽에 많고 중진들이 거의 TK 쪽에 3, 4선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로서는 굳이 대통령의 신기를 건드리고 하면서까지 자기 자리에 대해서 어떤 그 힘듦을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또 국회의원 또 하는데 그래서
대통령하고 이게 한동훈 대표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떤 갈등 이게 가장 큰 국민의힘의 지금 뭐 지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깎아먹고 있는 요소인데 중진들이 나서지 않는 거. 중진들이 저는 욕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몇 선 하고 나면은 진짜 사익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리에 더 연연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전 의원의 비판을 들었는데 최재성 수석은요. 마지막에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하는 과정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보던데요. 어떻게 글쎄 보세요? 그게 매끄럽지는 못했죠. 수석한테 요청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잘 해결한 다음에 합의 물밑 조율을 한 다음에 그게 뭐 언론에 나도 좋고 한데 이게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언론에 나니까 대통령실 그렇다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지금 시중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최재성 전 수석 말씀대로 사실은 이건 한동훈 대표라든가 이런 데서 이걸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뭐라고 해도 대통령은 가만입니까? 한동훈 대표 거기서 의리 너무 이렇게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거 그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번 독대를 요청하는 그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보기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것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 자리에서 직접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직접 하기 어렵죠. 그거는 대놓고 한판 붙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나 야당이나 이런 분들은 가서 한판 붙듯이 진짜 직언을 하고 충언을 하고 본인이 깨지고 미래가 불투명해지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아마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여당 대표라는 입장이 있으니까 꾹꾹 누르면서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정무수석한테 저 부탁이라도 안 하고 나왔으면 그야말로 뭐 온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뭐 그 한 3개 점포 중에 뭐 4개 점포 중에 3개는 문 닫는다 이런 소리 나오는 정말 이런 어려움, 의료 대란의 어려움 속에서 지도자들끼리 한가하게 저녁 친목 모임을 하고 온 것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어떤 그런 논란도 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저 사람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워서 거기에 푹 숙이고만 다니는 사람인데 가끔가다 쇼 한 번씩 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 안 할 수 없는 것을 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김 여사 사과 문제와 관련해서요. 여당 내에서 여러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과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과하면 오히려 논란이 더 증폭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과를 하면 또 야당의 프레임에 빠지는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제가 속한 정당을 비판하잖아요. 그러면은 강성 지지층에서 나오는 말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뭔지 아세요? 조선일보의 논리를 갖다 쓴다. 여당의 논리를 갖다 쓴다. 여당하고 부안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이거는요 정말 편가르기고 마녀사냥이고 그야말로 딱지 붙이기로 완전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야기예요. 저런 얘기하는 사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독재 국가나 뭐 봉건 국가에서는 하셔도 돼요. 장수를 하셔도 돼요. 근데 민주사회에서는 절대 하시면 저는 안 되는 분이다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여성호 변호사는 어떻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과를 하면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고 김종혁 또 최고위원은 만나는 사람마다 김 여사 사과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김재원 최고 이야기는 대통령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좀 무난하게 가겠다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어떤 뭐 술수에 놀아난다는 건데 야당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은요 국민이 중요한데요. 오늘 여론조사 뭐 제가 딴 데서 봤습니다만은 특검 찬성이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이 60%가 넘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야당의 어떤 술수 때문에 우리가 특검을 갖다가 못하겠다. 이건 아니고 또 사과 문제는 있죠. 사과는 하려면 진작 했어야죠. 사과는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잘못 씻고 난 다음에 즉시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군요. 이게 벌써 얼마 지났습니까? 7개월, 8개월 지났는데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좀 힘들더라도 어떤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 이제 정면 돌파할 시기지. 계속 뭐 말을 돌려가지고 이걸 회피할 시기는 아니다. 특검을 저는 받아주는 게 해가지고 무혐의 나오면 얼마나 국정 동력이 어렵습니까? 물론 말은 어렵죠. 저는 이제 평론이니까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래서 사과 정도로 지금 뭐 사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한 것 같아요. 아니다라고 야당의 뭐 술수에 호응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데 좀 제 생각에는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좀 쳐다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론조사 잠깐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 대선 주자 지지율까지 다 나왔는데요. 자, 국정운영평가 갤럽 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갤럽 조사에서는 2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23% 보였고요. 부정평가는 2%포인트 떨어진 68%를 나타냈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5%요. 보여주세요. 예,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가 7%. 부정평가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16%로 가장 높았고요. 소통 미흡 13%, 경제 민생 물가가 13%로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 봅니다. 네, 정당 지지도는요.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32% 이렇게 나타났고요.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4%였습니다. 장내 지지도 호감도도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25%, 한동훈 대표 15% 이렇게 보이고 조국 4%, 이준석 3% 나왔습니다. 자,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까지 봤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이틀 전인가요? MBS 조사에서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그렇죠. 이제 갤럽 조사는 이제 약간 반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세요? 지지층의 충격이죠. 지지층의 충격이다. 20%라는 숫자는 제가 지지층이 아니지만 저한테도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때 사실인지 뭐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20%도 갤럽이 부담을 느껴서 약간의 조정을 가미했다라는 얘기까지 사실은 있었어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갤럽 조사한 갤럽도 이걸 충격적인 결과로 봤을 거예요. 갤럽 그게 사실이라면 갤럽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안 되긴 하지만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정에 있어서 보정은 또 이제 뭐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좀 약간 그런 게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거는 확인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그러면은 지지층에서는요. 그 충격이 좀 더 심했을 거예요. 야, 이거 이 정도는 이거 정말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 하야 요구가 나온 퍼센트, 지지 퍼센트가 20% 정도. 그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지지층, 그 강성 지지층이나 보수, 전통 보수층이 좀 집결을 다시 좀 했다. 그래서 좀 반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여 변호사님요? 이게 지금 아까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이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TK, PK에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지지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찬성 쪽이. 그런 걸로 봐서 이거는 여론조사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3% 지금 갤럽에서 올랐다는 거 있죠. 이게 대통령이 무슨 잘해서 올랐을까? 그런 생각,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렇군요. 다만 하나 있다면 체코 원전 세일 외교. 그게 약간의 영향이 미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3%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왜 3% 올랐을까? 지난주보다도 큰 차이가 지금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와 관해서 인버스 투자 한 이야기 한 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중에서 그러면서 이 개미들이 청년들이고 이런 중도층이 많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이분들이 더불어민주당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비판이 있었어요. 한 번도 비판이 없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런 그 어떤 서민들이죠. 어떻게 보면 개미 투자자라는 분들이 서민들입니다. 이분들의 어떤 반감, 금투세에 대한 이게 3% 올리는데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대표 장내 지지도 호감도에서 25%, 조국 대표 4%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요. 내가 성경 외운다고 했으면 징역 5년을 검찰이 구형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 발언을 했다고 보세요? 뭐 형평성이 깨져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TV 토론을 하면서 사실상 거짓도 했거든요. 예. 거짓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일정 시기 이후에 주가 조작 세력과 일절 연락도 안 하고 아무 관계도 없었다 했는데 그 이후에 통장이 이용된 거라든가 그 관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사과를 하시는 것가 맞고 또 엄밀하게 얘기해서 현재 대통령이셔서 불소추 특권이 없다면 소추를 당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함으로써 이 검찰의 수사가 형평이 좀 깨져 있다. 나에 대해서만 굉장히 그렇죠. 나에 대해서만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그 구약 성경을 다 줄줄 외운다라고 말한 거는 그럼 100% 진실이겠냐. 내가 그 얘기를 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하나 다 뭐 어디 몇 절은 뭐 뭡니까라고 물어보면서 검증해가지고 나를 한 5년은 구형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비꼬면서 강조를 한 거죠. 볼 때는 형평성 문제 당연히 이야기했죠. 김건희 여사 구약성경 외우는 거하고 내가 외운다 가정적인 거죠. 이재명 대표는 구약성경 외운다 말 안 했으니까 무슨 선거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그 덧붙여서 검찰이 자기 사건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어떤 자기의 말 한마디 가지고 결국 이번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선거법 위반 선고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데 11월 15일 나오죠. 거기서 나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어떤 뭐 객관적 인식이라든가 아주 어려운 말을 써서 저도 잘 못하지만 이해는 못하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나에 대한 사건을 말 한마디를 갖다 왜곡해서 조작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도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인가요? 민주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앞두고 조국 혁신당의 후보 등록 자제하거나 사퇴할 것을 촉구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저도 이제 뭐 추석 연휴 기간에 호남 쪽 인사들을 꽤 뵀거든요. 근데 실제 좀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박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영광하고 곡성 재선거 있죠. 그렇죠. 호남 지역에 지금 지자체 재보궐선거에서 결과가 확신하고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국 혁신당을 압박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도 좀 영향을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조국 혁신당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은요. 자 보세요. 금정구청장은 야권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거든요. 그렇죠. 지난번 총선에서 약진을 했잖아요. 약진을 했지만 그건 선거 결과로 잠깐이었지 국회 운영상에는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결론이 난 후에 입장 발표,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 정도뿐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런 선거가 정당의 존재감 그리고 조국 대표의 정치적 존재감을 나타내는데 얼마나 중요한 지금 계기겠어요. 그래서 이걸 10분 활용해야 되니까 이거는 선거는 당연히 여기에서 두 선거 중에서 좀 해볼 만한 곳은 밀고 갈 겁니다. 근데 두 개 다 밀고 가면은 한쪽에서는 아주 그렇게까지는 유리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그래도 민주당과 좀 관계를 잘 하기 위한 카드로 쓸 수도 있겠죠. 민주당은 다 양보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은 양쪽 다 양보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호남에 사실상의 대표 정당이 우리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거를 양보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 경쟁 구도는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게 보니까 지금 그 민주당이 금정구청장 후보 사퇴하거나 내지 마라 그랬는데 이런 인식이 이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을 위성 정당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그 독립된 정당, 같이 파트너로서 갈 정당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곡성 곡성 그쪽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뭐 모르죠.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영광 그렇게 곡성 그쪽에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조국 지금 대표가 경남 부산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금정구청장 이 자리가 그래도 앞으로 이제 어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PK라도 어떤
교도보를 마련해야지. 그렇군요. 앞으로 아까 우리 대통령 후보 그걸로 4%가 나왔지만은 이게 너무 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금정구청장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조국 혁신당에서도 상당히 공을 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외놈이라는 표현을 오늘 썼는데요. 대통령의 체코 순방 당시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김태효 차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죠. 대통령실에선 착오라는 입장이고요.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은 외놈 대통령실이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규정을 지켰다는 게 대통령실 해명입니다. 김태효가 규정을 지켰으면 국기에 경례한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규정을 어긴 바보들입니까? 외교 의전 중에 애국가가 울리면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이 대통령실 편람에 나온 의전 규정입니다. 이런 걸 꼭 규정을 봐야 합니까? 태극기도 애국가도 거부하는 외놈 같은 반국가 행위를 변명해주는 대통령실은 외놈 대통령실입니까?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김태효 차장이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않습니까? 이제 태극기 어디 있나 찾느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에 의한 해프닝이다 이렇게 본인이 실수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해프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수에 의한 해프닝인데 그걸 가지고 파면까지 요구하시는 거는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외놈 대통령실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이게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쓴 건데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봐요. 정치적 이득은 올 수 있겠죠. 근데 저거는 김태효 차장이 개인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좀 지식이 부족했든 아니면 좀 신중하지 못했든 어쨌든 김태효 차장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공직자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사람이다. 그리고 김태효 차장을 비난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일본을 갖다 씌우면 우리가 일본에 대한 정서는 안 좋지만 그러면 그게 외교적으로 만약에 알려진다. 그러면 좋을 건 없잖아요. 어쨌든 김민석 최고가 야당의 수석 최고위원인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외교적인 어떤 논란을 일으킨다 이런 거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실도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법률에 그냥 차렷으로 있으면 된다. 이거는 일반 국민에 대한 법조항이에요. 그거보다 구체적인 걸 규율하는 법조항은 그 용산의 순방중 외교 의전 편람에 있는 것이 법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다른 참석자들은 다 손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올리게 돼 있어요. 대통령도 올리고 순방 있고요. 편람에. 근데 우리가 뭐 편람은 그럼 편람이 법이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그게 법이에요. 하위법이긴 하지만 법인 겁니다. 행정부에서 모든 정하는 것은 다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법은 하라고 한 건데 몰라서든 아니면 신중하지 못해서든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김태효 차장이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인데 야당을 비난을 해요.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한다는 식으로 그럴 건 아니다. 사과부터 좀 진실되게 하고 그 다음에 과도하게 나오면 아유 그렇게까지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실수를 한 건 인정했어요. 김태효 차장도. 근데 사과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면은 대통령이야 전부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예를 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태효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대통령에 대해서 한 거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난 당신들 하지만 나는 못 하겠다. 지금 김민석 대표 최고위원 말대로 만일 외놈 거기라면은 그래서 이거는 있죠. 우선 비난부터 할 게 아니고 김태효 차장이 사과하고 그다음 그 실수 이런 기다리가 해명을 듣고 뭐 비난하든지 해야 되고 저는 오히려 이게 외놈이라고 할 게 아니고 종북주의자들이 정부인가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뭐 대한민국 국기와 국가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을 외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반일 프레임, 국민의힘을 갖다 공격하기 위한 하나 소재로 삼고 있는 거지 이게 너무 희화될 정도로 반일 프레임을 남발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정치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김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고려제약의 임직원 2명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사들에게 자사약을 쓰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데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번 사건의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고려제약 직원들이 경찰의 양팔이 붙들린 채 법원에서 나옵니다. 40여 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이들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납니다. 혹시 혐의 인정하십니까? 리베이트 업계 관행이라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고려제약의 임원과 회계 담당 직원인 이들은 회사 영업과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사약을 써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도주 등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들에게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번 사건의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올해 4월 고려제약 본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명단을 확보한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의사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연루된 의사들이 리베이트 대가로 골프 접대 등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319명을 입건했는데 이 가운데 279명이 의사로 대형 병원부터 동네 병의원까지 전국에 분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고려제약 임직원들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의사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을 위해 연간 3조 3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상급 종합병원의 인력을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대신 일반 병상은 5에서 15% 정도 감축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증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증원의 반발에 사직한 전공의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재취업했지만 상급 종합병원에 돌아간 사람은 극소수로 나타났습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사직 레지던트 전공의 중 35%인 3,100여 명이 다른 병원에 취업했습니다. 취업한 병원을 보면 절반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이었고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전체의 2%가 채 안 됐습니다. 인천의 한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에게 김가루를 치우게 한 걸 대변을 치우게 한 걸로 오인받아서 학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부당해고까지 당했다는 국회 전자청원 글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유치원 측에서 이 글에 반박하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해당 교사가 바지에 실수를 한 아이로 인해서 바닥에 묻은 용변을 다른 친구들에게 물티슈를 줘서 실제로 청소를 시켰다는 겁니다. 유치원과 학부모 측 주장에 따르면 유치원 CCTV에 아이들이 코를 막고 용변처럼 보이는 물체를 치우는 장면이 찍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원장과 원감이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쓰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당해고는 없었다고 반박했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유치원 측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가루였다, 대변이었다. 이번 사안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이와 관련해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중국 당국과 자국의 운전면허가 있다면 상대국에 가서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상호 인정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규정상 중국인은 국내에 90일 넘게 머물고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해야만 운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기로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은 렌터카를 빌려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를 완화해보자는 취지인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중국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한 차량이 3차선 도로 3차선에 진입하죠. 그런데 바닥에 이렇게 좌회전과 유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차량 실제로 이렇게 유턴을 합니다. 1차선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을 가는 우리 교통체계와는 다른 경우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체계 때문에 이렇게 끝차선에서 유턴을 시도하는 차들이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체계가 다르고 중국 내 연간 교통사고 건수도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중국인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면 관광업계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최근 중국인이 개별 관광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직은 협의가 초기 단계인 걸로 전해졌지만 중국과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여론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 작업에 한창입니다. 수거한 쓰레기를 차량에 비우고 빈 쓰레기통을 빼내는 순간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굉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고 쓰레기통과 파편들이 나뒹굽니다. 환경미화원은 다행히 폭발 직전 몸을 피했습니다. 폭발은 가스통이나 배터리 같은 가연성 물품을 쓰레기통에 넣는 바람에 트럭 충격 장치에 의해 이 물품들이 으깨지면서 일어난 걸로 추정됩니다. 영국 바넷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당국은 가연성 폐기물을 절대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재활용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만 인정해 왔는데요. 이제는 이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입에서 나왔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국제사회의 대응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한과의 대화 복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전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 guess we need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 DPRK, not legitimate but factually real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is here to stay for a long time maybe. 2006년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된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대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북한 핵 프로그램은 상당히 확대됐습니다. 2주 전 북한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핵탄두를 30개에서 많게는 50개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핵탄 생산 및 현행 핵물질 생산 실태를 의뢰하시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전망 계획에 대한 중요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그로시 사무총장의 분석입니다. 국제법 위반에 대한 제재 방안만 논의하는 것으로는 오히려 상황을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After that, what? We slammed the door and then have we solved anything? Or are we, on the contrary, exacerbating the conditions for a situation that may go out of hand? 현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IAEA 수장의 이런 주장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러시아는 이미 북한 비핵화를 종결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한미일이 확장 억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적용되는 비핵화라는 용어는 의미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앞서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이 됐습니다. 예, 다음 달이면 이시바 총재를 중심으로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게 될 텐데요. 최근 훈풍이 불고 있던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오태건 경희사이버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민당 총재 선거긴 한데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시다 후미오 총리 이제 후임이 되는 건데 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재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게 은행원이었어요. 그래요? 처음 은행원으로 출발했군요. 예, 예. 그리고 대학은 일본의 정말 유명 사립대 중에 어떤 분인지 좀 보여주세요. 예. 게이오 대학을 나왔죠. 예. 예. 정치인으로서 워낙에 익숙하신 분이고. 아, 그래요? 그 정치 경력이 지금 한 36년째 되던가요? 정치 경력이 36년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아버지도 원래 정치인이었고요. 네. 그 도토리현 출신인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나카 카쿠에이라고 일본의 유명한 총리가 계신데 이제 그분이 이제 추천을 해서. 그렇군요. 중의원으로 처음으로 이제 정치 입문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서 이제 12번이나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위상도 지내고 농림수산상 자민당 간사장 역임을 했네요. 네네. 온건 성향이라고 적혀 있네요. 예, 그 국민들한테 워낙에 좀 인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풋풋한 아저씨라 그럴까,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인상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는 그런 정치인 중에 한 명이죠, 사실은. 옆에 다카이치 사나의 후보와 경합을 벌였잖아요. 예, 2차 경선에서 좀 치열했습니다. 근데 1차 경선에서 워낙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좀 압도적으로 압도적이라 그럴까, 좀 예상외로 예상외로 아주 1차 투표에서는 1등을 한 거죠, 다카이치 후보가. 그렇죠. 1등했습니다. 물론 이제 좀 근소한 차이지만 어쨌든 1등할 거로 예상을 못했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도 또 2차 투표, 1차 투표하고 좀 달리 국회의원에 대해 비중이 좀 더 커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 표를 좀 많이 가져갔었기 때문에 1차에서 그래서 무난히 2차에도 다카이치가 될 것 같다는 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랬어요? 네. 근데 이시바 시게루의 저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면에는 아마도 2차 투표 갔을 때 일본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파벌들의 움직임이 좀 배후에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이시바 간사장이 아베 전 총리 시절에 유일하게 내각에 비판적인 소리를 좀 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적으로 좀 이렇게 그랬어요? 그랬던 경험이 좀 있었죠. 그래서 특히나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까지도 파벌들 사이의 어떤 그 알력 싸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을 겁니다. 지금 파벌을 해체하겠다고는 했는데요, 자민당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상 파벌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 과거에 이제 얼마 전이었죠. 그 비자금 스캔들. 비자금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국민들의 좀 이 온성이 좀 막 심하니까 일본의 정치인들이 그러면 다 파벌 없애겠다라고 이제 대놓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향을 상당히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2차 투표 때는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1차는 아마도 이게 또 무기명 투표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자유롭게 좀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2차 투표에서는 전 총리인 기시다 총리의 영향을 상당히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파벌을 없애겠다고는 했지만 이번에 아소다로 부총재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킹메이커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본의 정치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원로 정치인들의 그 영향력, 입김 이런 것들은 무시를 못합니다. 그 내부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두 분의 영향력은 또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기 총리는 다음 달 1일 임시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출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차기 일본 총리가 결정이 되면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다행히도 아마도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 다른 후보들보다는 훨씬 더 한일 관계에 우호적인 분이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예. 일단 뭐 과거에도 위안부 문제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뭐 공식적인 입장을 여러 번 수차례 밝혔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좀 대립각을 세운 그런 측면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래서 반성이나 사과들을 해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뭐 경쟁을 했던 다른 두 분에 비하면은 한일 관계는 뭐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총리가 이제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이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한일 관계가 어떻게 갈 건가 하고도 좀 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아마도 더 진보된 진화된 뭔가의 한일 관계 발언을 기대하는 거는 그 정도는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 좀 성의 있는 조치 호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세요? 그건 또 이제 또 앞으로 또 이 중의원 선거도 앞두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이 중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이 자민당 내부에서 이게 선거 결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자민당의 어떤 얼굴이 필요했거든요. 그런 얼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시바 새 내각에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 하던 대로 하는 건데요. 일단 뭐 그 일본의 정치적인 것들을 계획돼 있는 정치적인 그런 일정들을 감안을 하면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런 풀어야 되는 과제들이 있잖아요. 일본과는 이제 그것과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한일 관계 여기서 너무 엮이지 않는 그런 좀 나눠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 그렇죠. 저희가 그걸 잊을 수도 없고 미래는 미래. 해결하지 않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 간의 관계라든지 나라 경제의 어떤 그 우호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맺어가는 것이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상황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최근 한일 정부 사이에서 7광구 논의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문제도 새로운 내각이 출범되면 좀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국 등을 좀 염두에 둔 포석 같은데요, 한일 간에. 저는 굉장히 좋은 이 시그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36 몇 년 만에 지금 다시 이제 두 나라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머리를 맞대는 일인데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합의 가능성도 나올 것 같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본 새 총리의 이시바 시게루 총재로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오태헌 경희사이버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동맹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외교 안보 책사가 한국 방위비를 GDP의 3.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평소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된 한미 방위비 협상이 트럼프를 화나게 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일본이 최근 방위비를 크게 올렸다며 한국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처럼 GDP의 3에서 3.5%를 방위비로 써야 한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내년 국방 예산이 60조 원인 우리나라가 GDP 3.5%를 방위비로 쓸 경우 20조 원 이상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We need our allies to pitch in. The South Koreans are up to 2.5% of GDP in defense. Those numbers need to go to 3% or 3.5% like the United States. So we can burden share with our allies.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도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때 한국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은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을 더 요구할 게 뻔하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려는 움직임이
트럼프를 화나게 할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전에 방위비 협상을 끝낼 경우 트럼프 2기 한미 관계가 시작부터 좋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계 첫 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 의원은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야말로 동맹 가치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amount of money that the U.S. and South Korea will pay into their military partnership, questions about U.S. troops on the peninsula, things like that. So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tell that story about what these relationships mean. 김 의원은 공동의 이익과 번영은 협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풍속 200km가 넘는 초강력 허리케인이 플로리다주로 접근하면서 미국 남동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륙도하기 전에 곳곳에서 홍수가 났는데 앞으로 엄청난 피해가 우려됩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거센 바람에 도로 위로 바닷물이 넘쳐 흘러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허리케인 헐린이 템파 남서쪽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등급이었던 헐린은 플로리다로 접근하면서 최대 풍속 209km에 이르는 대형 허리케인인 4등급으로 위력을 키웠습니다. The entire state of Florida is under some type of warning right now, whether that's a hurricane warning or a tropical storm warning. And we expect life-threatening flash flooding in the state's north as the storm continues to move north. 플로리다 해안 지역에서는 6m 높이의 해일이 일면서 주택이 무너졌고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도인 텔러해시를 비롯해 게인스빌, 템파 등의 저지대에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공항과 주유소가 폐쇄됐고 주민들은 마트에서 생필품을 챙기는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외에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엘라베마 등 남동부 주들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e've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as you know, for all 159 counties on Tuesday, giving emergency management teams plenty of time to prepare and also deployed resources where needed ahead of this storm. 헐린은 지난 6월 1일 시작된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의 8번째 폭풍입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은 기록적으로 따뜻한 해수 때문에 올해 대서양 허리케인이 평년보다 더 잦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아이작도 대서양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주말쯤에는 허리케인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호주의 한 수족관에 거대한 아기 킹 펭귄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족관 측은 페스토는 지금까지 본 가장 큰 새끼 킹 펭귄이라며 이 때문에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스토는 TV쇼에도 출연했고 동영상들은 소셜미디어에서도 100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10월 1일 국경절 75주년을 앞두고 홍콩에 자이언트 판다 한 쌍을 추가로 선물했습니다. 판다 수컷 안난과 암컷 커커는 쓰촨성 청두 상류공항을 출발한 특별기 편으로 어제 홍콩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19년 6월에 태어난 안난과 커커는 30일간 격리된 이후 적응하는 시간을 거쳐 오는 12월 대중과 만날 예정입니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최두희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배추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네. 가장 큰 이유가 올여름 폭염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올여름 폭염 때문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네. 추석 이후까지 이어진 폭염 탓에 강원도 고랭지 배추 작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금배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배추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예. 일단 어제 기준으로 보면요, 배추값이 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 정보 사이트를 보면요, 배추 한 포기 소매가는 무려 9,680원으로 하루 만에 3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조금 전에 또 오늘 기준으로 소매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한 포기당 9,963원으로 무려 10,000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배추값이 치솟으면서 김치를 담가 먹는 것보다 사 먹는 게 더 저렴하다 보니 대형 마트에서는 포장김치가 일부 품절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도대체 언제까지 오를까요? 네, 일단은 이렇게 폭염 피해를 입은 여름 배추가 주로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 당장 배추값 상승세가 진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시기를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다음 달 중순쯤이 되면은 하락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배추 생산량에서 절반 이상인 55%를 차지하는 가을 배추가 이때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월 배추 가격은 상순에는 여름 배추가 주 출하가 되어서 가격 강세가 불가피하겠지만은 중순 이후에는 충청, 강원, 경북 지역 등에서 출하지가 확대되어서 가격은 현재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가 투입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배추값, 오르고 오르는 배추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중국산 배추 초도 물량, 그러니까 첫 물량을 어제 수입을 했는데요. 물량은 16만 톤 정도입니다. 이렇게 들어온 배추의 경우에 검역 그리고 위생 검사를 마치고 오늘 처음으로 정부 창고에 입고가 됩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에는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김치 제조 공장이나 외식 그리고 급식 업체에 주로 공급되고 가정용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물량을 더 늘려서 80톤 정도를 수입할 예정이긴 한데 이 물량이 배추값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지금은 쉽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수입 배추 산지인 중국 동북 삼성의 올여름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이에 더해 국내 소비자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감이 적지 않은 만큼 중국산 배추가 국산 배추 수요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오늘 배추값을 잡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르고 오르는 배추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직수입과 같은 그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이런 올해 안에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수급 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물 생육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과학 기반의 농업 방식, 그러니까 이른바 스마트팜을 확대하고 공급망의 다변화 등을 포함한 수급 안정 대책을 올해 안에는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고요. 또 급등한 배추값과 관련해서는 출하 장려금 지원을 통한 조기 출하 유도와 신선 배추 직수입 등으로 가격 안정을 위해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Let me show you something. Girls, you ready? Let's go. 예, 7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참 활발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9월에는 또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고요? 네,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집계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1,200여 건에 불과합니다. 아직 거래 신고 기한이 한 달 정도 남았지만요. 9천여 건에 육박하면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7월 거래량 또 6천여 건 수준으로 예상되는 8월 거래량과 비교하면
감소세가 확연한 모습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주춤하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일단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발표한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27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주간 단위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2주 연속으로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 영향이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그간 가팔랐던 서울 집값 등으로 인해 부동산을 찾는 수요자들의 발길마저 뚝 끊기면서 관망세가 짙어진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관건은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를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좀 주춤할 거냐 이걸 텐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쉽게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요. 일단은 거래량이 뚝 끊기고 그리고 상승 흐름이 조금 주춤하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3월 이후부터 가파르게 치솟았던 서울 집값의 상승폭이 상반기와 비교해서는 당분간 주춤해질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세가 주춤할 거라는 의견은 물론 올 연말쯤엔 상승 기조가 보합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관측까지 나왔는데요. 이후 연말까지 서울 아파트값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을 이사철 성수기이긴 하나 거래량과 가격의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상황이지만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돼 있기도 하고 30주 가까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세라는 거는 결국 수요자들이 봤을 때 상당 부분 지금 피로감들이 누적이 되어 있고 올 연말 정도 되면 보합세로도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요. 네, 다만 이달에 또 추석 연휴가 껴있다 보니까 이런 추세가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10월 이후에 매수세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신중으로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했던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지도 또 하나의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세 번째 키워드 바로 가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운임 30배 부과 콧방귀, 늘어나는 열차 부정승차. 열차 부정승차가 맞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키워드 그대로 날로 늘어나는 부정승차의 집중 단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서 고속철도 SRT의 운영사인 SR이 우선 출근 시간대 이런 부정승차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는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열차에 특별 기동 검표단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수요가 몰리는 출근 시간대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무임승차가 빈번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검표단은 매진된 열차에 오른 뒤에 차내에서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인데요. 이어서 한국철도공사, 그러니까 코레일도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기동검표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코레일도 수요가 많은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기동검표를 시행하고 무임승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예, 실제로 열차 안에서 이 부정승차 적발이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라는 통계가 있는데 우선 코레일에서 발표한 통계를 한번 보면요. 코레일의 경우에는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2020년 14만 건에서 지난해의 경우에 보면 24만 건까지 증가했습니다. 액수를 좀 볼까요? 3년 새 31억 원이나 늘었는데요. 지난달까지 적발된 건수도 17만 건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탔거나 할인 승차권을 부정 사용한 사례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약 50만 명 이상이 저희 SRT를 이용하실 때 부정승차를 하셨고요. 이는 일평균으로 따지면 약 한 800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검표를 강화해서 승차권을 확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객님들이 부정승차를 하신다면 저희 승무원은 부정승차를 잡아내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부정승차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일단은 먼저 아까 보셨던 거는 코레일과 다른 SRT 상황을 일단은 인터뷰로 좀 보셨고요. 아까 보셨던 그래픽의 경우에 2020년은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진 첫 해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이런 열차 부정 건수가 늘어난 건 코로나 이후에 자연스럽게 열차 이용객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서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 적발 건수도 늘었다는 설명인데요.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법에 따라 기준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 비용을 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가 있고 상습적인 부정 사용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부정승차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최두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폐를 만드는 기술로 만든 아트 상품 요판화가 다음 달 처음 출시됩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음각으로 새긴 판에 잉크를 채워서 종이에 압력을 가해 인쇄하는 기술과 미세문자 삽입, 특수잉크 등 지폐 제조 기술로 만든 요판화를 다음 달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협업해 처음 한정판으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가 현대차 그룹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본격적인 전기차 양산에 나섭니다. 기아차는 오늘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서 국민차 프라이드 등을 생산하던 광명 2공장을 탈바꿈시켜 만든 EV 제로 플랜트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이 서울 난지 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에서 사회공헌 음악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선한 힘이 커지는 콘서트라는 이름의 모모코는 올해로 2회째며 NGO 7개도 함께 참여합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싸움에서 사모펀드 MBK와 손잡은 영풍이 기자회견을 갖고 고려아연을 인수하더라도 중국 측에 회사를 넘기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에너지안보연구소에서 MBK와 중국의 관계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하는 등 경영권 분쟁 관련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75년 공동경영 2년을 뒤로하고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뜨거운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 이번엔 영풍 강성두 회장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냐며 고려아연의 경영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고려아연이 저는 확실히 망가지고 있다. 향후 5년, 10년 후에 아마 고려아연은 빈 껍데기만 남는 회사가 될지도 모르겠다. 고려아연을 중국에 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럴 일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회사에 존재하고 김강일 부회장이 회사에 존재하는 한 고려아연 중국에 안 팝니다. 오히려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이 넘어가면 사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K 아니라 뭐 김정은이 들어와서 경영을 한다 그래도 나는 나와 우리 고려아연 임직원들의 힘을 합쳐서 우리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이야말로 그러면 중국 업체 가시려고 그러는 건가? 강 사장은 본인의 노동운동 경력을 강조하면서 인위적 구조조정도 없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에너지 안보 싱크탱크 SAFE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사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MBK와 중국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언급하고 중국 재련소의 원료 공급 부족 시기와도 맞물려 있다면서 고려아연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핵심 광물 공급망에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풍과 MBK가 공개 매수 가격을 75만 원으로 인상하고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대항 공개 매수설까지 나오면서 이른바 쩐의 전쟁이 예고된 가운데 다음 거래일이 시작되는 오는 30일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YTN은 아트테크를 빙자한 돌려막기 사기 의혹이 불거진 갤러리 K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표 김모 씨가 연루된 6년 전 다른 사기 사건을 들여다봤더니 이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미술품을 팔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수법을 모방해서 더 큰 판을 설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000억 원대 돌려막기 사기 혐의로 피소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한 갤러리 K 대표 김모 씨. 김 씨는 6년 전 수백억 원 규모의 사기 의혹이 불거진 FMI 글로벌의 부사장이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당시 외환 등 각종 자산에 투자한다며 돈을 끌어모은 FMI 글로벌의 상품 중에는 갤러리 K 아트노믹스와 비슷한 아트인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림을 사면 자신들이 위탁 운용에 수익금을 준다고 홍보했는데 갤러리 K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 원하는 경우 회사가 그림을 다시 매입해준다는 내용까지 같습니다. 이제 부자들이나 이제 어떤 기업체들 이런 데들
한테 렌트를 해줘서 수익을 얻는다고 했었는데 그런 시스템은 다 방식은 똑같은 것 같고. FMI 글로벌 대표 배모 씨는 투자금 400억 원을 갖고 잠적한 상황.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법원은 김 씨가 이 회사에서 투자 상품 기획과 개발을 담당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국 FMI 글로벌에서 익힌 수법을 갤러리 K에서 그대로 써먹으며 부당이득을 노린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당시 문제되었던 투자 상품 중에 하나가 아트 인컴이었습니다. 처벌받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유사한 상품을 개발해서 더욱더 많은 피해를 야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인 김 씨가 도주한 것까지 FMI 글로벌 사건과 똑같은데 피해자들은 하루빨리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영동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화재가 났다는 소식이 뉴스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화재 장면 보고 계시는데요. 19명, 탑승객 19명은 일단 대피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도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버스는 서울에서 진천을 향하고 있었는데요. 예. 안에 타고 있던 19명이 대피하면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 또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소방차가 도착을 한 것 같고요. 이 불이 난 시간은 오후 4시 50분쯤이고요. 저곳은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근처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반월 터널 근처입니다. 강릉 예. 방향으로 향하던 버스에서 불이 난 거죠? 예, 소방은 버스 후미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불을 모두 끄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 탑승객 19명은 대피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자세한 소식,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낮에는 반팔, 밤에는 긴팔인 게 뭘까요? 바로 요즘 옷차림이죠. 오늘도 낮에는 꽤 더웠습니다. 서울이 28도 보였고요. 남부 곳곳에서는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내륙에는 이렇게 가을볕이 강했는데요. 하늘 표정이 다른 곳도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인데요. 지금도 영동 지역에는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60mm가 내리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낮 동안은 막바지 늦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서울 한낮 기온 29도, 모레는 28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침에는 서울과 대구 19도로 선선하겠고요. 동해안에는 비바람이 불면서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반면 그 밖의 지역에서는 30도 안팎으로 덥겠는데요. 서울 29도, 강릉 23도, 광주 30도 예상됩니다. 낮에 반팔이 필요한 날씨는 이번 달까지겠습니다. 10월의 첫날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 한낮 기온이 22도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